이동형 뉴스면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과 상식을 넘어선 태도의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한항공이 내일 주주총회를 엽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느냐 여부죠. 관건은 국민연금의 선택인데 국민연금이 이 문제로 어제 오늘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며 의결권 위임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민변 부회장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자격인데 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 한 27년 정도 아마 있었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그러면은 지난번 그 조 회장의 첫째 딸 조현아 씨의 일명 땅콩해양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죠?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3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한 11%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나눠서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조 회장 일가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이다. 예. 예. 그 요즘에 뭐 버닝썬 사태로 시끄럽던데 그 YG도 국민연금이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 대한항공도 국민연금이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다. 결국은 국민들이 낸 연금 이것 가지고 지금 투자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이제 맡긴 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어서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2018년 한 4, 5월경에 이제 대한항공 소위 갑질 사태라고 하는 예. 그 문제가 많이 불거졌을 때는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한 25%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대한 이제 손실을 보게 됐던 거죠, 그 시점에서. 예. 그 이번 Y 사태 때도 손실을 봤을 텐데 대한항공 사태로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낸 연금인데 손실 보면 누가 혹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개별적인 이제 뭐 투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더 이상 조양호 회장의 연임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민변에서 또 판단하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조양호 이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회사의 뭐 담요나 기내 면세품 등을 수입을 하면서 그 총수 일가들이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거기서 한 5에서 7% 정도의 통행세를 받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을 본 거죠. 그게 예. 이제 한 190억 정도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땅콩해양 사건의 변호사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이제 내다 보니까 그런 횡령 같은 것으로 또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게 한 100억 원이 넘어서 한 300억 원이 넘는 이제 그런 손실들을 회사에 입혀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회사 조직을 이용해서 밀수를 했다는 것도 이제 드러나서 관세적으로 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이제 회사에 많은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제 진상 규명에 나서고 그 진상 규명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가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양호 이사에 대한 이제 연임이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직에 오를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과 같이 큰 기업들이 어느 특별한 이사 한 명에 의해서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시스템적으로 경영이 되니까. 마치 이제 조양호 이사가 이번에 연임이 안 되게 되면 뭐 대한항공에 무슨 큰 경영적인 위기 같은 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과장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그런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적어도 총수 일가에 무조건 충성하고 이사회가 제대로 된 안건 한번 다루지 못하는 그런 거수기 같은 역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 체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사회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제 원래 영문으로 하면 인디펜던트 디렉터거든요. 독립적인 이사라는 뜻인데 예. 적어도 그런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 또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 경영진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혹시 걱정돼서 조양호 회장 물러나고 또 그 조씨 일가, 총수 일가가 대표이사가 되면 예를 들어 아들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 아들은 이미 이제 조은택 이사로 있고 예. 지금 임기가 만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
선임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영아 이사가 선임이 안 되게 되면 뭐 다른 이사를 선임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이사의 수를 그만큼 늘리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겠죠. 예. 네, 아마도 이제 내년쯤에는 올해는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국민연금이 하기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준비를 해서 지금 같은 상태라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데서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요구들을 해서 그런 좀 더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들이 그런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민변과 참여연대 주주권 행사는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주주권 행사가 그 규정 위반이라는 게 아니라 그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변호사와 회계사가 지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라고 아하. 국민연금의 이제 의결권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회의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하.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주주권을 그 조양호 이사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데 참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예. 그 두 사람은 이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제척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국민연금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사실은 그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그냥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본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제 깔끄럽다 보니까는 그 자문기구에 해당되는 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 그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맡겼는데요. 어제까지의 상황은 한 4대4 정도로 이제 팽팽하게 반대와 찬성이, 기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오늘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가 안 돼서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하고 이제 책임투자위원회를 합쳐서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 내로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추천한 그 정부 추천위원들이 대한항공 이제 그 조양호 이사의 그 재연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부 추천 인사가 있고 과거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 던진 예를 봤을 때는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적 기업을 조금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긴 어디서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뭐 정부에서는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복지부 관료들은 이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위원회 위원장을 스튜어디십 코드를 반대했던 이제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하도록 하고 그런 좀 그 국민연금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있어서 그 국민연금 내부에서 그런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생기고 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양쪽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재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관치 경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세계 금융위기에 이제 영국부터 시작돼서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공적 연기금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의 기준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 스튜어디십 코드가 제정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그 도입 취지를 살리면 국민연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죠? 국민연금에서 있어서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양호 이사가 그런 300억이 넘는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있고 그 총수 일가들이 그 회사 조직을 위해서 밀수까지 했다라는 점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서 뭐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묻는 작업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회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안건조차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지배구조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그대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국민연금도 그거에 따른 이제 투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본다고 그러게 되면 이런 대한항공처럼 이사회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회장 일가가 33.35%, 국민연금이 11.7%인데, 근데 얼핏 보면은 조회장 일가가 너무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 회장 연임이 쉽게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의 선택대로 이게 결판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대한항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주주 제안을 해서 외부에 있는 사회이사가 선임될 걸 우려를 해서 예. 이사의 선임 요건을 3분의 2로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반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만 이제 조양호 이사가 재선임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항공 그 조양호 이사 측도 이제 굉장히 지금은 그 넉넉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ISS와 같은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의결권 자문 회사하고 국내 이제 다른 의결권 자문 회사들도 모두 반대 의결권을 기관 투자자들이 행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외의 연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힌 곳들도 있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 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3분의 2까지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그 조양호 이사 측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대한항공 정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대한항공 측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김대중 정권 때인가요? 1998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한항공 일가의 족벌 경영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20여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일가가 여전히 족벌 경영을 유지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영권을 안 놓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항공산업 자체가 독점 산업이다 보니까 독점적 지위를 위한 이제 이익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위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뭐 사내의 면세품 뭐 담요 하나 구입을 할 때도 그냥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총수일가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행세를 뭐 5%, 7%씩 받다 보니까 총수일가들은 이제 그냥 앉아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 그만큼의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위해서 사익들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놔서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는 것들이 대한항공의 이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한다고 해서 꼭 회사가 소위 말해서 잘 돌아간다, 이득을 많이 한다, 뭐 사회적으로 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꼭 총수일가가 운영을 해야만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막 성장하던 시기는 모르겠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시대에 한국만 유독 총수일가가 반드시 경영을 해야만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들은 저는 뭐 약간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전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재벌 기업들도 내일 대한항공 주총 결과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만약 조 회장 연임이 실패한다면 상당한 시사점이 될 수 있겠네요. 요즘 회사의 뭐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그 손실을 입히기부서도 계속해서 이제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참가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만약 대한항공에서 조양호 이사의 재연임이 실패를 한다면 더 이상 뭐 우리 회사나 우리 의회 주주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경영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 계속 회사를 경영을 지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가 오너 리스크가 조금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너 리스크가 심해서 그걸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어떻게 보면 감시 견제 기능이 더 중요한데 예. 그리고 이제 현대에 있어서의 그런 상장회사와 같은 큰 기업들은 오피셜이라고 해서 임원들과 이사가 이렇게 분리 정립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원들이 이제 경영들을 하게 되면 인디펜던트 디렉터 독립적인 이사들이 이제 그걸 감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원들이 이사를 이제 같이 겸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해가지고 이사회의 감시 견제 역할들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대기업이 거의 다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의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도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그런 예. 불투명한 이사의 지배 구조 때문에 이제 어떤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지배
이사회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을 개선할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구조 개선 요구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근데 개선된 방향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뭐 국민연금의 스트레스 코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상법을 개정을 해서 소수주주들이 자신의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낼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어떤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다양한 방식들로 이제 이사회의 지배 구조들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외국인들은 다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뭐 여러 그 소수주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임하신 분들 중에는 뭐 주총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다. 본인들은 그런 뭐 주총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이제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거 보면 예. 어느 때보다도 대한항공 주총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관심 이런 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조양호 이사의 연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부회장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네, 축구 얘기 잠깐 해보죠. 잠시 후 8시면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김한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매주 뵙다가 굉장히 뜸한데 어떻게 네. 우리 뉴스 정면 승부 식구들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네,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갔는데 뭐 이렇게 또 간헐적으로 뵙게 됐는데 그래도 뭐 다시 만난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축구가 요즘 또 인기가 괜찮은데 또 미세먼지 좀 거치면 축구장 가셔서 축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동윤 작가님과 또 같이 방송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김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다시 축구 열기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구구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많은 행렬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뭐 올해가 월드컵이 있는 기간도 아니고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축구가 다시 인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때 뭐 성적이 되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약간 미풍 정도는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대구가 사실 야구로 유명한 도시, 축구는 아니었거든요. 예. 네. 지난해 이제 FA컵 우승을 하고 대구 축구가 또 재밌다고 소문이 나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구장 12,000석 정도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구장인데 또 잘 지어놓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요. 저는 이제 대구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까지 겹쳐가지고 대구에 계시는 많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축구 보러 가볼까? 재밌다던데 했는데, 올해 또 리그도 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지고 있어요, 대구가. 어허. 그래서 여러 가지 겹치면서 대구부터 시작된 축구 열풍이 조금 전국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청취자 질문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정희님께서 조현우 골키퍼는 왜 맨날 벤치입니까? 오늘 선발입니다. 예, 오늘 선발이죠. 네. 예, 그동안 벤치를 지킨 이유는 뭐일까요? 일단 뭐 벤투 감독이나 코치진에서 김승규 선수의 경험이나 김승규 선수의 안정감을 조금 높이 평가를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팬분들은 월드컵에서 이제 조현 선수의 엄청난 세이브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코칭 스태프 안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김승규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오늘은 김승규 골키퍼가 장염입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조현우가 나왔는데, 또 이런 기회에 골키퍼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조현우 선수는 또 상대가 더 강팀, 볼리비아보다 더 강팀인 콜롬비아이기 때문에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았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자, 김한 의원님. 예.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네. 끊었다가 제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한 의원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리가 컸다 작았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듣기가 약간 거북했을 것 같아서 제가 끊고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예, 지금은 좋은 것 같네요. 네네. 예. 아까
우리 조현우 골키퍼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네. 그 일각에서는 그 벤투 감독이 빌드업을 중요시하는데 빌드업이 스타트가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에 맞는 사람이 김승규다. 네, 그렇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조현우 골키퍼나 김승규 골키퍼나 빌드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우위를 점하자면 김승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대표팀 내부 코칭 스태프의 생각이고요. 또 경험, 또 이런 국제 대회에 나간 경험, 물론 조현우 골키퍼 월드컵에 나갔지만, 예. 그런 것들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쨌든 경기 결과를 좋게 보여주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골키퍼야 한 경기 활약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대표팀 감독 성향에 따라서 조현우 골키퍼가 오늘 콜롬비아 상대가 볼리비아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다음 소집 때는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조현우 골키퍼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콜롬비아가 강팀 아닙니까? 그렇죠. 스타 랭킹 12위 정도 하고 있는 강팀이라서 볼리비아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우리 선수들 경기력에도 도움이 될 텐데. 네. 지금 콜롬비아 감독이 케이로스라고 하는데. 네. 우리하고 상당한 악연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란 대표팀을 맡았을 때 우리가 거의 이기지 못했고 최근 전적에서도 많이 밀려 있고 또 케이로스 감독이 국내에 왔을 때 최강희 감독 시절에 경기 잘 끝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우리 벤치량에서 주먹 감자를 날려서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믿음직인 감독으로 꼽히고 있고 그와 별개로 사실 능력은 있습니다. 이란 대표팀을 정말 끈적끈적한 팀으로 만들어서 월드컵에서도 쉽지 않은 팀으로 변신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케이로스 감독 넘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승 1무인가요? 4승 1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란 대표팀한테 그렇죠. 이번에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케이로스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출전한다고 하는데 선발 라인업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초전방에 손흥민, 황희조 투톱, 이제 벤투 감독이 이번 대표팀부터는 원톱보다는 투톱을 조금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선 공격진에는 왼쪽부터 이청용, 황인범, 이재성 선수가 있고, 이제 그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정우영 선수가 나왔고요. 수비진은 홍철,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골키퍼 조현우인데, 지난 이제 볼리비아전과 비교했을 때는 6명의 자리가 바뀌어 있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 지동원 선수 부상으로 이제 독일로 돌아갔고, 또 김수근 선수도 장염에 걸렸고, 선수들의 몸 상태가 썩 좋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완전 은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를 메꿀 선수는 좀 보이십니까? 어때요? 일단 정우영, 기성용 선수 조합이 이제 주전 조합이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은퇴하니까 이제 벤투 감독이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미드필더를 이게 좀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세우는 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 1명에 앞에 이제 3명을 배치를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황인범이죠. 중앙에 배치는 선수가. 지금 이제 MLS 미국 프로축구 밴쿠버에서 뛰고 있는데, 체격은 기성용 선수와 많이 다르지만, 패스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많이 유사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황인범 선수 나이도 정말 어리고 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키워나간다면, 어느 정도 대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공격을 할 거. 이강인 선수가 처음으로 발탁됐잖아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근데 이번에는 벤치에서 시작하네요? 네, 저번 경기에서도 벤치에 시작해서 나오지 못했고, 오늘도 벤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은 10분에서 5분 정도, 길게는 아니겠지만, 짧게 정도는 투입을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어린 선수가 경기장 밟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신감 찾아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경기 마지막 부분에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팬들도 아마 이강인 선수가 뛰는 모습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중계 화면에서도 이강인 선수 몸만 풀어도 계속 잡아주고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축구 팬뿐만 아니라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유망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승우 선수 이후에 유망주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가 득점했는데,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등장해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인가요? 이승우 선수가 좀 불만을 표시하는 선수 기용에 대해서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스타트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뭐 일단 벤투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 이승우 선수는 주전으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죠. 항상 뭐 벤치라든지 아시안컵에서도 뽑히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상호 선수 부상 때문에 뽑혔는데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고 벤투 감독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 경기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스타성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득점 놓치고 나서 정말 이제 뭐 거의 미국 배우 같은 리액션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득점을 해주면서 공격수로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후반전에 오늘 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포인트를 해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황의조, 손흥민 투톱은 뭐 괜찮겠습니까? 네, 뭐 둘이 92년생 친구고 호흡도 잘 맞고 손흥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나 왼쪽 포워드로 뛸 때보다는 투톱 자리에서 더 어울리는 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도 톱 자리에서 뛰는 경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투톱은 뭐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좀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 중 하나고 토트넘을 참고했다, 좀 벤치마킹했다라고 보이고 손흥민 선수도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선수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뭐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하메스라든지 팔카오 선수가 제외가 됐어요. 이제 후반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뭐 예리미나라든지 또 다빈손 산체스, EPL에서 뛰고 있는 중앙 수비수들이 선발 출전했거든요. 일단 전반전은 수비수 좀 보시고 이제 후반전에 하메스 나오면 공격 쪽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계속해서 그 공격직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수비 진영은 어떨까요? 일단 지난 경기는 공정환 선수가 뛰다가 이제 오늘은 김영권, 김민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전 조합으로 돌아왔고 또 오른쪽 이용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서 굉장히 젊은 김문환 선수가 나와 있거든요. 뭐 아시안컵 때도 사실 공격이 조금 아쉬웠지 수비 쪽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오늘도 수비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볼리비아보다는 센 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결과 전망 갑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길 것 같습니다. 한 뭐 2대2 정도로. 예.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콜롬비아가. 그냥 막 던진 거 아닙니까 방금? 아니, 고민을 조금.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스튜디오로 오십시오.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런지 모르겠네. 다음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